비관론이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잣대로 증시를 보면 이 정도의 강한 비관론에서는 반등을 줄만도 한데요. 다우 기준으로 8주 연속 하락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후에 살짝 반등을 주기는 했지만 다시 전 저점을 깨면서 급락 국면이 재개가 되고 있죠. 저희도 맨날 마주칠 때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수님 힘드시겠어요? 하는 상황인데요.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오래된 증시의 격언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착잡한 마음으로 샤프슈터 박문아님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얘기해보는 게 좋을까? 우리 얼마 전에 ETF 증폭 효과에 대해서 방송에 다룬 적이 있지. 그 ETF 증폭 효과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예전에는 뮤추얼 펀드가 대세였잖아요. 하지만 ETF가 나오고 나서 빠르게 대체가 됐죠. ETF는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의 개념인데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업종이나 테마형의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도 받았을 정도죠. 하지만 이게 규모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걸 보고 바로 ETF 증폭 효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냥 매도를 하면 되는데요. ETF에 투자한 사람들이 매도하게 되면 개별 펀더멘틀은 무시되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가 되거든요. 게다가 이게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투심이 위축될 때는 주가가 펀더멘틀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의 진폭보다도 훨씬 더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바로 ETF 증폭 효과입니다. 잘했어. 여기에 이제 밈 현상이라는 게 가세하게 되면 진폭이 더 커지게 되거든. 기왕 설명한 김에 밈 현상도 좀 설명을 해볼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긴데 길어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은 합법적으로 공매도만을 또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꽤 많은 편인데요. 펀더멘트를 분석해서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공매도하게 되고 공매도 회사들은 자신들의 계산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공매도 회사를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 밈 현상은 이런 공매도 세력과 맞서 싸우자는 취지로 생기게 되었어요. 공매도가 많은 회사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어느 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 매수를 유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 주가는 오르게 되겠죠. 공매도 회사와 개인 투자자가 싸우면 무조건 개인 투자자가 유리합니다. 실제로 밈 주식에서 공매도 회사가 승리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의 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거래되는 물량이 점차 씨가 마르게 되고 조금만 매수해도 주가는 빠르게 오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공매도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환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펀더멘틀과 전혀 관계가 없이 주가가 오르내리는 현상을 보고 밈 현상이라고 합니다. 잘했어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게임스탑이라든지 AM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지. 게임스탑은 2020년 4월 1일 날에 2.6달러에 불과했었어. 이게 10달 정도 된 시기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480달러까지 올라간 거야. 2.6달러가. 그러니까 뭐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무려 180배의 수익이 난 거야. AMC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2021년도 1월 그때 1.9달러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 그해 6월에 무려 72달러까지 올라갔어. 반년 만에 6개월 만에 35배나 상승을 하게 된 거지. 그게 펀더멘틀의 상향 조정 없이도 그렇게 상승을 한 거죠. 그렇지. 펀더멘털의 상향 조정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재무 상태는 거의 뭐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공매도 회사가 붙지 않았겠니? 왜 회사들은 채권을 발행을 하잖아. 그럼 채권을 발행을 하고 나서 만기가 오게 되면 그걸 갖다 재발행, 그때 롤오버라고 그러는데 롤오버가 힘들 정도였다고. 신용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종목을 그냥 갖다 억으로 올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들이 의기투합해서 그냥 다 같이 사자라고 몰려드니까 종목들의 씨가 마르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조금만 사도 확 올라가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 회사들의 펀더멘틀을 보고 공매도를 걸었던 회사들은 다 망하기도 하고 뭐 중간에 환매수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한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 밈 현상이 주로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 언론사에서 데스크에서 나오는 말들이 요즘 뭐 좋은 말 어딨어. 뭐 전쟁
전쟁 때문에 중국에 락다운이 생겨서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수건 안 좋단 말 하지 누가 좋단 말 하는 거 봤어? 한 번이라도? 없죠. 그 투심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똑같이 갖다 퍼다 나를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뉴스를 퍼다 나르는 사람들을 팔로잉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팔로잉 하는 사람들은 같이 느끼는 거지, 그 그치. 공포를. 같이 느끼고 같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마치 이제 선두에 딱 깃발 들고 가면 우르르 쫓아가는 그 관광객 있지.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넌 모를 거고. 지금도 있어. 아 그래? 그런 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버스 투자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에다가 베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지. 요즘에 뭐 인버스가 나왔지만 옛날에는 선물을 통한 매도 아니면 뭐 풋옵션을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가능했을 뿐이고 그렇죠. 주식 시장에서 직접 하락 베팅하는 건 좀 어려웠었지. 저도 아직 인버스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참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SQQQ나 SOXS, ETF 같은 것들이 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맞아. 네가 지금 얘기했던 것이 한국 예탁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들 중에서 동학개미 있고 서학개미 있잖아.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해외다 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1위가 네가 말했던 SQQQ가 매수 1위였고 두 번째가 SOX라고 그러지. 속스라고 하면 속스라고 그러지. 그걸 이제 매수 2위로 올라와 있거든. 그게 뭐냐면 SQQQ라고 하는 것은 나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게끔 설계됐다는 얘기 아니야. 요즘의 분위기가 어때? 금리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당장 기술주들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가능한 일이잖아. 그 공감대를 누가 형성시켰어? 뉴스. 그렇지. 이제 두 번째로 순매수를 많이 했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속스. 그것도 결국은 울트라숏이란 말이지. 어디에다 울트라숏이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울트라숏이란 말이지. 최근에 중국 락다운 소식이 많았잖아. 락다운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안 사. 이것저것 안 산다. 뭘 안 사냐? 휴대폰도 안 사고. 그러면 거기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겠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만들게 되고 공동으로 만들게 되고 개인 투자들, 특히 서학개미들이 그걸 이제 매수 2위까지 올리게 되는.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SQQ를 잔뜩 샀다 그러면 떨어지면 3배로 수익이 나게끔 해주려면 뭐 선물을 매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해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실질적으로 떨어졌어 주가가. 그러면 거기다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줄 수가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해칭을 위해서 같이 매도를 한단 말이야. 물론 뭐 이수가 말한 건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작은 규모를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튜버라든지 이런 그 매스컴들이 전체 밈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는 될 수가 있어.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투자를 할 때 자기만의 원칙 같은 것도 있었고 기준을 세워두고 투자를 했었는데 뭐 저야 별로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말씀만 들어봐도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요즘은 공부를 조금 멀리 하시고 안 하는 편이야. 여러 미디어나 게시판에 의존하는 경향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개인이 펀더멘트를 보고 투자한다면 AMC 같은 종목을 그 가격에 추격해서 매수를 하진 않겠죠.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 그게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유명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업계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매수를 하자고 하면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따라 나서는 편이에요. 아무튼 결국 요즘 시장은 ETF 증폭 효과, 뭐 밈 현상, 뭐 깃발 효과 같은 것들이 가세를 하고 있어서 시장 진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 이제 뭐 거의 한쪽으로 가자 해서 그쪽 같이 보는 쪽으로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그럼 과연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이건 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고, 뭐 최근에 크립토 윈터 암호화폐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흠결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정석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은 끝까지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번 수요일에는 유독 우리나라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 ETF 증폭 효과나 밈 현상이 우리나라에게만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고, 그날은
이번은 특별히 CFT 청산이 좀 과감하게 좀 있었던 날인데,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수가 CFT도 좀 설명을 좀 해볼까? 또? 너무 할 게 많다. CFD라는 것은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랑 계약을 해서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의 일종인데요. 총수익 수합 거래라고도 합니다. 증권사가 차입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해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 상품이죠. 근데 이게 유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였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지. 양도세 회피 때문에 맞아요. 세금이 없거든. 양도세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또 계약에 따라서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 매도에 대한 주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해서 거액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또 감이 조금 오는데 요게 대규모 청산이 되었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빠진 이유가 설명이 좀 되겠네요. CFD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7영업일 연속으로 하락했으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겠죠. 마진콜에 응하지 못했고 결국 반대 매매가 나온 것이 우리나라만 유독 하락하게 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설명도 잘하고 정리도 혼자 잘하고 아무튼 말이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은 나는 결사반대야. 절대 해서는 안 돼. 정말 100번을 잘하다가도 잘할 수 있지. 100번을 잘하다가도 단 한 번만 실수를 하게 되면 그날로 바로 거지가 될 수 있는 게 레버리지 투자야. 옵션 거래라든지 이런 CFD 거래라든지 다 위험해. 맞아요. 하려면 호적 파가고 해. 저요? 아무튼 지금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고 PER 9배수 아래로 하락을 했다고 하던데 정석 투자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정석 투자대로라면 지금쯤 사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것도 틀리는 말은 아닌데 PER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익배수잖아. 그 이익배수라고 하는 게 기준이 이익이다라는 얘기잖아. 이익이라는 것이 자꾸 변하니까 언제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이 반딱 났다 그러면 그날로 PER은 18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산 가치는 잘 변하지 않으니까 PBR을 기준으로 하는 건 어때요? 지금 이 PBR 1배수가 한 2,530포인트 정도 되죠?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것보다 아래로 하락을 하면 좀 강력 매수를 해도 됩니까? 일단 뭐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익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땅덩어리라든지 공장 설비라든지 이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맞는데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PBR 1배수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청산가치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청산가치가 뭐냐면 회사 다 때려치고 뭐 그냥 여기서 정리하자. 그래도 그 정도 가치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하지만 과거 때 PBR도 0.6 수준까지 떨어진 적은 있어. 그런데 시스템 위기 때였으니까 그건 정말 드문 미국이 부도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떨어졌던 거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대략 침체기에는 0.8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 근데 이제 네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무슨 ETF 증폭 효과라든지 밈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까지 주가를 끌고 내려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이 정도로 전략을 세우면 어떨까? PBR 1배수 아래부터는 뭐 그냥 순차적으로 매수한다. 그리고 PBR 0.9보다 아래 있을 때는 강력하게 매수를 한다. 뭐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사실 지금 시장이 저평가된 것은 아니거든. 왜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네가 얘기했던 증폭 효과라든지 아니면 밈 현상 때문에 사실 오버슈팅이 됐었어. 너무 많이 올랐었던 거지. 주가가 고점 대비 20% 빠졌다고 하지만 여기가 거의 기준점이었어. 일반적인 수준에 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상할 건 없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이론들 중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특히 모든 집단이 한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반대로 가겠군 이란 생각을 특히 버려야 할 것 같은데요. 펀더멘틀보다는 센티멘트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시장이 힘들다는 말을 한지도 도대체 몇 개월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좀 오를만 하면 내리고 또 오를만 하면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아예 하락에다가 베팅을 걸어서 수익을 내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 정상시장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많이 힘드시겠지만 투자의 정석과 그리고 본인만의 원칙을 지키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이렇게 아버지처럼 주식시장에서 38년 정도는 살아남으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뭐 돈 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